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지금 10선도를 쭉 하고 있는데, 만약에 1일, 11일, 21일 이렇게 31일 일자로 쭉 나가는 날에는 빨간색 빨간색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사랑하고 존중했으므로 사랑하고 존중했으므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인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법을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이웃도 존중하고, 그러면 자연히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과로 되어 있는 세상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시 인과법을 믿고 의지하시라고 제가 항상 서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인과법을 실천하자고, 1일, 11일, 21일, 31일 이럴 때는 다 같이 빨간색으로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시고, 또 그리고 실천도 사랑하고 존중하면 건강하게 된다는 것, 인과로 삶을 사시도록 하시라고 10선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천하시겠죠? 네, 덕부입니다. 자, 오늘도 질문을 받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스님 말씀을 많이 듣기는 했어도 자비심하고 대비심하고 더 좀 스님 설명 좀 해주시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자, 여러분들이 자비심 불교에서 많이 하시죠? 자비심, 대비심.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글자가 생략돼서 이렇게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만 보지만, 여기는 대비심은 이렇게 대자, 대비심 이런 뜻으로 할 때도 대비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략해가지고 대자, 대비심을 생략해서 대비심 할 때도 있고, 일반적으로 자비심. 여러분들이 자비심이 어떨 때 우러나올까요? 여러분들 평소에 자비심이 나와봤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유교에서는 이렇게 측은지심이라고 그래서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보면 불쌍하다, 그리고 참 안 됐다 하고 내가 같이 아파하는 마음, 이게 측은. 자비시면 자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자, 비는 사랑이 조금 더 깊은 사랑인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준다.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괴로움까지도 벗어나게 도와주는 게 자비심입니다. 이 자비심을 우리가 평상시에 끄집어내려고 하면 상대를 볼 때
내 몸같이 봐야지 자비심이 저절로 우러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경전에서는 자비심을 어떻게 나오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생명체들이 전생에 나의 부모였다 이런 생각을 하라 그래요. 내 부모에게 하듯이 생명체를 대하라 이렇게 해서 자비심을 끄집어내는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생을 좀 볼 줄 알면 이해가 쉬울 거지만 우리가 윤회하는 과정에서 생명체들을 윤회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목이나 파리의 과정을 거치고 또 짐승의 과정을 거치고 또 이렇게 해서 인간의 몸을 받고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한참 모기가 이렇게 여러분들 괴롭힐 때인데 내가 모기의 몸을 받았을 때도 있을 거다. 그럴 때 이 모기가 내가 모기였을 때 이 모기는 내가 모기였을 때 이게 부모였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자비심을 기르라 하는 이렇게 이야기들이 경전에는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윤회하는 과정에 이렇게 지금을 중심으로 뒤로 이렇게 역추적해서 자기 과거의 삶을 쭉 보면 그 전생이라 그러죠. 전생을 쭉 보면 이렇게 역으로 내가 짐승의 몸을 받았을 때도 있고 그럼 짐승 하나를 볼 때도 내가 저 짐승의 몸을 받았을 때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짐승이 나의 부모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을 낼 때 자비심이 나온다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전라도 백운산 팔부 능선에 보면 바위 굴이 있습니다. 제가 스님이 되자마자 그 바위 굴 속에 들어가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공부하면서 그때는 제 전생이 궁금해서 이렇게 공부를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 전생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전생을 보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사람 몸을 쭉 받고 더 들어가니까 짐승의 몸을 받고 또 더 들어가니까 이런 윤회의 과정들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나와 있는 이런 말들이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구나. 사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체를 볼 때 나의 부모였다 생각하면 얼른 자비심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자비심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고 저는 좀 쉽게 이 나는 공기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전부 다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달았다면 나 아닌 이웃 이 생명들에게 내 몸같이 돌보는 마음이 나올 거예요. 내 몸같이 돌보는, 즉 내 몸이다. 이렇게 이제 돌보는 마음이 나올 때 이거는 대비심이래요. 대비심, 대자 대비심.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행위.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바라밀행이라고 그래요. 바라밀행. 조금 차원이 다르죠. 내가 나한테 한다. 그러면 했다는 상이 없어요. 그 차원이 좀 완전히 다르죠. 이런 오직 부처님 경지에서만 할 수 있다. 대자 대비심으로. 내가 나한테 하는 마음. 했다는 상이 없는 무주상보시. 이게 대자 대비심. 자비심하고 조금 더 큰 마음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도움이 됐습니까? 네, 박수 한번 치세요. 집필하신 당신의 길, 기류의 당신을 이렇게 읽다가요. 그 33페이지, 33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나는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이렇게 적힌 게 있습니다. 그래. 나는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궁금해 그 무엇으로도 나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이 왜 나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지금 저분이 질문한 거는 첫 번째 이야기는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다. 어떤 것들로 표현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자기 자신이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행위가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없단 말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거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이 가능성 상태에 있다. 항상 가능성 상태에 있는데 뭐라고 딱 고정을 지어버리면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로 딱 단정이 지어진다. 그래서 가능성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것도 단정을 지을 수 없단다. 그럼 예를 들어 보자고. 어떤 가능성 상태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내를 만나면 나는 어떤 가능성으로 바뀌냐면 남편이라는 가능성으로 바뀌어버리네. 나가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떤 것이라고 표현을 못하지만 아내를 만나면 남편은. 자, 그 다음에 아들을 만나면 내가 아빠로 바뀌죠. 그게 무엇을 하고 딱 단정을 지어서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 여기 자기가 하는 행위는 대상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장인 어르신을 만나면 내가 금방 사이로 바뀌죠. 이렇게 어떤 것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 상태에 있다 보니까 뭐라고 또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딱 그 상대와 조건에 맞는 행위가 딱 정해진다. 그럴 때는 내가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사위가 될 수도 있고 또 남편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그때는 정확히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고정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가. 사람들은 상황이 딱 조건이 딱 있을 때도 답이 없는 것이 말을 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상황 지금과 여기와 그 대상이 있을 때는 즉 어떤 조건 혹은 상황 여건은 인연이 갖추어졌잖아요. 갖추어졌으면 거기에 맞게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 역할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절에 와서 신도라는 사찰에서 신도라는 이름으로 자기 역할이 또 이름 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 하는 표현이고 두 번째 그렇지만 어떤 조건이나 상황, 여건이 되면 거기에 걸맞는 이름이 아내를 만나면 남편 혹은 뭐 장인 어른 만날 때 사위 혹은 아들을 만났을 때 아빠 이렇게 딱 상황에 따라서는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게 불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뭐 고정된 게 없어, 뭐 고정된 답이 없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유야무야로 막 넘어가려는데 그거는 상황이나 여건이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라는 조건에서 하는 이야기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정확하게 그 상황에 맞는 고정된 답이 있습니다. 혼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네.
스님 말씀대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나를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스님, 왜 사회에서 많이 파동되는 고부 갈등, 네네. 고부 갈등에 대해서 많은 사회 파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부 갈등도 많은데 대신 부자 갈등이 또 없지 않아 많습니다. 저도 이 나이 먹도록 많이 보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알기는 식간십이지 개띠 봄띠, 뭔 띠는 어떻다, 뭐 극이다 뭐다, 원진이다 하면서 출가를 해야 된다는 둥, 따로 살아야 된다는 둥, 그 밑에서는 서로 되는 일이 없다는 둥. 그게 저는 덕분이다 감사합니다로 이겨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그렇지 않은 모양. 그걸로도 못하는 모양인데 해결이. 그래서 스님의 일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죠. 뭐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 부자지 간의 갈등, 혹은 뭐 모녀지 간의 갈등도 뭐 여러 가지 부하나 상가는 가게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은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날까요? 이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르고 또 습득한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자연히 의견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게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을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해. 상대방을 이해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어떤 갈등도 정리를 하십시오. 생각이 달라서 일어난다. 생각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게 되죠. 사람들은 받아들이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해결됩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충돌이 일어나서 오랫동안. 대부분 지금 뭐 고부 간의 갈등도 있지만 지금 본인은 지금 부자 간의 갈등을 많이 보고 지금 겪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 아버지하고 아들의 갈등을 제가 조금 자세히 좀 들려볼게요. 아버지는 대부분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은가 하고 그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대부분 아버지는 아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강하게. 이런 마음이 없는 아버지 간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은 아들은 강하게 키워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따뜻하게, 자상하게 안내하기보다는 좀 더 강한 톤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혹은 명령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훈련. 지금 뭐 훈련보다 조금 단련을 시킨달까? 이렇게 해서 튼튼하고 강하도록 만드는 아버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아버지로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 이렇게 해야지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지 어떤 역경이 닥쳐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어보면 맞을 것 같은데, 아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키운다는 것을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들 스스로 내가 강해야지, 튼튼해야지, 뭐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는
아들 아버지가 딱 맞으니까 사실 좋은 방법이 해당될 거예요. 근데 아들은 나는 강하게 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좀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좀 더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다. 좀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라면 아버지하고는 좀 반대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앞에서는 그냥 막 이렇게 강하게 아버지가 하니까 듣는 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예 대답은 하겠지만 속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좀 자상하게 좀 따뜻하게 이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한마디 하면 뭐하러 그따위도 뭐 하느냐 뭐 그것도 못하냐고 뭐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것이 느끼도록 언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게 뭐 부자지간에 자연히 갈등이 있죠. 그럼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럼 좋은 방법에 대해서 그럼 이걸 일관되게 하는가 이제 보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방법은 큰 아들한테 하는데 이게 좋은 방법이면 내 동생한테도 아버지가 그걸 해야 되는데 내 동생한테는 보면 자상하게 따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 차별이 아닌가. 나는 이상하게 어디서 뭐 데려온 자식인가 하고 좀 순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게 하루 이틀 1년 이렇게 2년 가면서 불만이 돼요. 그러게 큰아들과 아버지가 갈수록 이제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대꾸도 못 하니까 그냥 네 하고 고분고분했지만 이제 뭐 대학을 가고 이렇게 이제 머리가 커지잖아요. 아들이 커지면 이제 아버지한테 한 번씩 이제 뭐 대꾸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반대되는 의견 반발도 하고 또 그러지 않으면 나이 되면 이제 나는 이제 다 컸으니까 내 혼자 나가서 살겠다고 이렇게 아예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갈등의 원인이 생각의 차이인데 아들이 스스로 강하게 크겠다고 할 때는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인데 아들 스스로가 강하게 크고 싶지 않고 뭐 보호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크고 싶다면 이거는 좋은 맞춤식 서비스가 아니지 않느냐.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자라온 걸 보면 오히려 뭐 우리 누나들을 이렇게 쭉 놓다가 이제 늦게 아들을 낳았으니까 저는 막 이렇게 사랑받고 막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막 강하게 커야 된다. 제가 오히려 강하게 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부자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우리가 지금 인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모르고 안내를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하게 키우는 것은 좋은데 어두운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단어는 쓰면 안 되거든요. 자, 요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두운 마음이 생기도록 이게 즉 부정적인 어투 꼭 핀잔 주거나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뭐네 그 따위로 할 것 같은 말어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어투라 어두운 기운이 나온대요. 어두운 기운이 나오면 이렇게 가라앉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잘 새겨봐야 됩니다. 지금 더 잘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어두운 기운이 나오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 앞으로 뭐 먹고 살겠냐? 이게 지금 어두운 기운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럼 그런 말을 들으면 예 하고 막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칠까요? 이걸 안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들일 때 자기의 아버지, 즉 지금 이 아들 입장은 할아버지죠.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막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쳐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안 생겼을 것인데 자기가 아버지가 됐는데 역시 또 자기 아들한테
그런 언어를 쓰고 있다. 어떤 경우도 밝은 기운이 나도록 하는 언어가 아니면 사실은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쳐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가 끊겨. 의욕이 끊겨. 이게 우리가 인과법을 생활 속에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마음 내면 기가 죽고 운도 죽고 그래서 위축돼. 하고 싶은 기운이 안 나. 근데 밝은 마음을 쓰게 되면 밝은 마음 쓰면 기도 살아나고 운도 살아나고 그 밑에는 생기도 돌고 활기도 넘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십선도 10번째에 보면 살펴서 칭찬했으므로 더욱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기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지금보다 더욱더 잘하도록 하고 싶으면 살펴서 칭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 아버지들이 인과를 정확하게 모르고 대부분 윽박지르거나 어두운 기운, 부정적인 어투 이런 단어를 많이 써서 오히려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도록 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아버지들은 한번 좀 새겨보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그러면 얼른 아들을 불러서 아이고 내가 인과에 대한 법칙도 모르고 칭찬해야 더욱더 잘한다는 걸 몰라서 너한테 너무 기운이 떨어져서 의욕이 안 나게 했구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딱 해야 되는데 듣고는 내 잘못했구나. 또 끝나요.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잘못했으면 아랫사람한테도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이 열리거든요. 왜? 자기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잘못해놓고. 그 덮어쁘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해보면 그 전에 게 안 풀립니다. 왜?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을 시인해서 풀 줄 아는 먼저 어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들도 속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요즘 공부를 좀 하시더만은 뭔가 좀 깨달은 게 있는 모양이다 하고 자기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이제 대화가 되겠구나 하고 기대도 하고 대화도 또 하려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든 어떤 갈등도 우리가 인과의 룰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대부분 다 어두운 기운을 나오는 언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인과로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되새긴다면 밝은 말, 밝은 생각, 밝은 행위를 한다면 어떤 분과도 우리가 갈등이 생길 수 없고 특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언제든지 화합할 수 있습니다. 화합은 9번째 나옵니다. 다름을 이해했으므로 화합하여 잘 지냈습니다. 다름을 이해하면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갈등을 풀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박수 한번. 스승님 말씀 늘 접하면서 열심히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를 보며 지금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 대학 4학년 학생들이 이제 곧 취업을 해 세상을 향해 나갈 건데 그 학생들에게 방송을 빌어 스승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는 4학년생입니다. 지금 이제 저를 스승이라 하는 거 보니까 제자 모양이다, 그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아마 제자들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대학교 졸업하는 4학년이 사회에 나오려면 자기 나름대로는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올 거예요. 근데 사회에 나오든 앞으로 인생을 살든 똑같이 저는 이게 13, 5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경쟁사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삶에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열쇠고, 두 번째 열쇠는 목표만 분명하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 걸맞는 확실한 실력을 갖춰야 된다. 끊임없이 실력을 연마해서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고, 자, 실력을 갖추더라도 그 실력을 꾸준히 발휘하려고 하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열쇠고, 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항상 대인과의 관계에서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고 통화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열린 관계를 유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열쇠는 해내는 힘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될 때까지 하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학을 나오는 분뿐만 아니라 이미 나와서 계시는 여러분들도 자기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또 이웃을 도우면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하도록 도울 수 있으려면 분명한 목표도 써야 되고 확실한 실력, 철저한 자기관리, 사상이나 이념이나 종교를 초월한 열린 관계, 그 다음에 언제든지 적시하고 반드시 하고 될 때까지 해서 해내는 힘,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자, 이런 거를 갖추기 위해서 제일 1번 분명한 목표, 여기 참 잘 안 됩니다. 요것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나는 공기 덕분, 물 덕분, 햇빛 덕분, 땅 덕분, 이웃 덕분. 그래서 나는 나 아닌 이웃 덕분에 살아가는 줄 알아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즉 꿈이 다 함께 잘 살자는 겁니다. 다 함께 잘 살아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 몸을 받은 사람은 꿈이 같이 잘 살았으면, 모두가 행복했으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하는 것은 공통적인 꿈이어야 합니다. 왜? 나 아닌 이웃이 없으면 나 역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기간. 언제까지 다 함께 잘 살게 하고 싶다 하는 이 기간을 정하면 드디어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확실하고도 분명한 목표가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의식주도 해결해야 되지만 나도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수단이라 그러고 도구라 그럽니다. 이걸 보통 직업이라고 그럽니다. 직업하고 꿈은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은 어쨌든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게 꿈이어야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내 나름대로 보시하거나 혹은 기여할 수 있는 도구, 수단, 즉 직업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직업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준비를 하시라고요. 뭐 하고 싶은 거로 준비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시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마지막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준비를 꼭 하셔서 바로 사회에 나오면 바로 사회에 진출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거 하고 싶은 것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를 바로 진출을 못 해가지고 몇 년씩 부모한테 의지하거나 이렇게 하면 자꾸 위축되고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출발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자기 힘으로 벌고 시간도 벌고 돈도 벌고 해서 준비해서 하고 싶은 쪽으로 가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많은 대학생들이 자꾸 하고 싶은 것부터 하려 하다 보니까 진출을 못 해가지고
몇 년씩 고시원에 있기도 하면서 위축돼 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거를 많이 봤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십시오. 거기서 내 힘으로 돈도 벌고 자립해서 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준비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 입사하고 싶으면 그 회사의 사정을 먼저 보시고 상황, 그 회사. 두 번째, 그 회사는 뭐가 필요한지를 살피세요. 세 번째, 그 필요한 것 중에서 나는 무엇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꼭 준비를 해서 면접에 임하시면 회사원에서 그 임직원들, 면접관이 볼 때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네 하고 뽑아줍니다. 이 회사는 이런 사정이 있는 줄 저는 압니다. 지금 현재는 이 회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 필요한 것 중에 저는 이런 부분은 도울 수 있다고 지원했습니다 하면 아마 면접관이 채용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됐습니까? 네. 스님, 오늘 궁금한 것은요, 우리들이 가정에서도 요즘 생활이 옛날하고 틀려서 뭐 일회용 그런 것도 너무 많고 자연을 훼손하는 많은 것들이 항상 눈에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연을 가능하면 파괴를 안 시키면서 가정에서도 좀 자연을 보호하면서 살 수 있는지가 항상 집에 가면 늘 궁금해요. 버리는 너무 자료가 많아서요. 그래서 스님이 많은 사람들이 빗대는 보니까 일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게 너무 심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물자가 풍부해지다 보니까 마구 막 버려요. 정말 많이 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왜냐하면 그 여름에 장마 때인데 한번 보면 막 정말 그 강가나 이렇게 쓰레기 하여튼 난장판이죠. 그런데 이걸 치우면 또 어디로 가겠어요? 내나 지구 안에 있어요. 치운다 하더라도. 지금 참 심각한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일회용 사용하는 거, 여러분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일회용 사용하지 말자 이런 것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일회용 중에서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애기 기저귀 이런 것도 옛날에는 다 재활용하는 이렇게 천으로 이런데 시끄러우면 요즘 누가 그 삶아서 이런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비닐 종류라든지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제가 조금이라도 뭘 보탬이 돼야 될까 했을 때 그냥 휴지라도 아껴 써서 도움이 되자 이런 예. 왜냐하면 지금 산에 나무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산사태도 나고 특히 산소가 이제 줄어들면 우리 인간에게는 또 거꾸로 이산화탄소가 늘어나서 요즘 공해가 오존층 파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산에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덜 비게 하려면 내가 휴지를 아껴야 되겠다 해서 저는 휴지 아껴 쓰는 거를 손수건 가지고 다니면서 손수건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도 저는 이제 물로서 이렇게 세척하는 걸로 주로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휴지를 아껴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물 아껴 쓰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세제 같은 것도
우리 절도 세제 직접 만드는 세제입니다. 그게 빨래 이런 거 해도 좀 덜 오염되고 하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내 몸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내 몸. 왜냐하면 지구가 병들면 우리도 뭐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 이제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전부 다 뭐 야외 이렇게 가는 게 치사 도구가 이런 게 전부 다 일회용입니다. 근데 그 일회용을 수거해서 가져가기는 가져가는데 이 수거해서 이게 소각하거나 이렇게 하거든. 그럼 뭐 상당히 다이옥신 이런 게 많이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것도 공중에는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특히 이제 자연 보호 중에 우리가 먹는 이게 식품으로 예를 들면 육식을 많이 함으로써 목장을 많이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옛날에 그 밀림들을 다 비워서 거기다 목초지를 만들어서 소를 키우는 거예요. 그 밀림 지역이 인간만이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 밀림 지역에는 그 속에는 온갖 짐승, 벌레들이 자기들 보금자리예요. 이 지구가 같이 사는 공존의 터전인데 단지 인간이 소고기 먹기 위해서 새들의 보금자리, 짐승들의 보금자리, 거기에 보면 미생물들 뿐만 아니라 뭐 개미들이고 전부 다 자기들 그 아파트 공동 그 집들인데 그걸 우리가 소 키우려고 싹 다 비우고 또 거기다 불까지 질러가지고 목초지를 만드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자연보호하는데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육식 섭취를 지금부터 10%만 줄여도 어마어마한 자연보호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통계를 보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우리나라만 1년에 닭을 몇 마리나 먹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예? 맨날 무슨 치킨 뭐. 저도 놀랐는데 그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닭만 해도 7억 마리를 먹는 7억. 내가 이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는데 만약에 중국에 삼계탕 한 그릇씩 먹으면 뭐예요? 13억? 그 못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먹는 사람은 노다지 뭐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여름 내내 뭐 하여튼 이틀 3일 한 번씩 먹는다 해도 좀 상류층 사람들은 많이 먹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삼계탕으로 안 먹어도 뭐 치킨 이런 거를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가 자연 훼손을 해가지고 인간이 섭취하기 위해서 그게 사료가 모자라니까 뭐 사료에다가 막 인간한테 해로운 유전자 뭐 이런 거 조작하는 뭐 사료를 만들고 또 성장 촉진제까지 이어가지고 막 빨리 키워서 팔려고 막 이렇게 그런 게 다 돌아와서 인간에게 다 역으로 병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넓게 들여다보면 작게는 제일 큰 오염은 자연 오염 중에 제일 큰 오염은 여러분이 나오는 말이 어두운 말이 가장 큰 오염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어두운 행동이 제일 큰 오염이고 어두운 생각이 가장 큰 오염입니다. 이걸 빼먹지 말고 이게 제일 여러분이 밝은 말, 밝은 생각, 밝은 행동 할 때 여러분 주위도 밝게 만듭니다. 실제로 오염 예방은 내 마음이 밝아져야지 주위도 밝게 만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